누구나 들어봤지만 잘 알지 못하는 4차 산업혁명을 알기 쉽게 풀어주는 속닥속닥 미래접속 4.0 이광현입니다. 오늘도 생활 속 과학을 알기 쉽게 풀어줄 여러분들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스타에 대해서 스타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요즘보다는 제가 고등학생 때 되게 좋아했던 아이돌이 있어요. 아이돌. 뭘까? 아이돌. PM. 여기 난리 났어요, 우리. 아, 네. 저희 오후 한 12시부터 봤어요, 저희는. 그 PM이 나올 때가 고등학생. 네. 박사님. 왜 갑자기 숙연해지세요, 왜? 이거 연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얘기하다 보면. 저는 중학교 때 저도 책받침 만들어서 갖고 다녔던. 책받침 세대셨어요? 그때 당시 양자경이라고 학교 배우가 하나 있었어요. 미스 말레이시아 홍콩 출신. 스타인 거예요? 네, 홍콩 스타였죠. 지금 와호장룡에 나오고 나서 이제 월드스타가 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예스마담이라고 아, 예스마담 하니까 알겠네요. 네. 격투기 잘했던 그 네. 배우. 그 책받침을 갖고 다녔어요. 모른 척 원래 발레를 모른 척 하고 싶은데 다 아는 사람들이네요. 제가 좋아하는 그 스타는 양자경 시대하고 비슷합니다. 양조현. 양대 홍콩 산맥이었어요. 스타들 양대 좋아하시죠. 산맥. 아, 요즘은 두 분 다 좋아하시는 분 없으신 거예요? 이렇게 옛날. 그러니까요. 네. 그래갖고 저는 선생님이잖아요. 그래갖고 네.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다 잘 나가다가 아이돌 얘기 나오면은 세대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갑자기 소외되고. 네, BTS 누구누구 말하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외우는 얘기해요. 방법이 있습니다. 태정태세 문단세 하듯이 알슈진제 지비정 이렇게 해서 줄인 거 말고 풀 버전으로 하면. RM, 슈가, 진, 제이홉, 지민, 귀, 정국. 야. 아, 100점. 아니 이러다 하나라도 틀리면 이거 왕신인데. 스타 얘기로 시작했는데 두 분이 연식이 된 걸로 그냥 결론이 나고 이 대화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만나서 스타들도 더욱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2019년 스타와 문화산업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K-팝 스타로 거듭난 방탄소년단. SNS를 활용해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홀로그램과 결합해 새로운 공연 문화 창출. K-팝 스타들도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팬들과 소통이 가능해졌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덕분에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는 문화 콘텐츠. 2016년 한류로 인한 총 수출액이 무려 78억 5천 달러. 게다가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리고 작곡까지 하며 예술의 영역까지 넘보고 있다는데 세상을 바꾸는 문화의 힘에 대해 알아보자. 네, 세상을 바꾸는 문화의 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선생님 한 분 모셨습니다. 나와주세요. 제가 연구자이기도 하지만 문화산업을 사랑하는 덕후로서 열심히 방송에 임하겠습니다. 네, 네. 덕밍하고 사셨습니다. 약간 김동률 씨 느낌도 나고. 네. 지난해 국내 대중음악의 가장 큰 이슈, 뉴스에도 여러 번 소개가 됐는데 방탄소년단, 미국에서의 성공, 미국 진출의 어떤 성공 아닐까 싶은데 이 성공 비결이 4차 산업혁명과도 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인가요? 먼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이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BTS 보는 건가요? 우리 오빠들. 오빠들? 아 색감이 되게 좋습니다. 컬러풀. 여기서 기술적인 요소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볼 때 일단 잘생긴 게 기술인 것 같고요. 이건 테크놀로지죠. 그렇죠. 단순히 뭐 노래에 쓰인 기술을 얘기할 것 같지는 않고 뮤직비디오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배경이 근데 옛날 그 궁전 같기도 하고 맞아요. 네. 되게 뭔가 고풍. 유럽 느낌도 나고 귀족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아, 참 춤을 잘 추네요. 자꾸 외모에 빠져있는 거 아니고. 흐뭇하긴 한데 일단 흐뭇하기 시작을 하네요. 오늘. 눈이 즐겁네요. 네, 근데 그보다도 이 영상 속에 숨어있는 무언가를 알려주실 거잖아요. 이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이 안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곡을 작사했던 BTS의 리더 RM이 네. 소설 데미안을 보고 거기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했었거든요. 헤르만 헤세의 소설. 예, 맞습니다. BTS에 성공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과학기술 외에도 문화나 예술이나 영화나 모든 것들이 다 융복한
복합해서 한국의 정서를 세계적으로 녹여낸 그런 것들이 그 작용을 해서 나타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BTS라고 하는 그룹이 처음부터 유명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의 사랑을 받게 된 데에는 독특한 뮤직비디오도 한 몫을 한 것 같아요. 네. 아까 데미안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들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작품은 네네. 그 공중을 날아다녔던 이카로스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의 인물인데요. 이 이카로스가 하늘로 계속 올라가다가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간 나머지 맞아요. 밀랍으로 붙였던 날개가 떨어져서 추락을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문화적으로 상당히 탄탄하고 복잡하지만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성장의 스토리를 담은 것이 특징입니다. 다른 작품에서 모티브를 따오는 게 BTS가 처음은 아니잖아요. 뭐 네. 예를 들어서 아이유의 제제 같은 경우도 나의 작은 오렌지 나무에서 모티브를 따서 만든 노래고 유독 BTS가 주목받는 데는 또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BTS가 사실 앨범을 낼 때 전체적으로 좀 일관성이 있습니다. 여러 번의 앨범을 내면서 전체적으로 좀 그 같은 메시지를 계속 전달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어떤 전달하는 메시지가 그 유행이나 인기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 어떤 청년들의 어려움, 지금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을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피땀 눈물 다 흘리고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공감돼. 근데 그런 문학적인 거 말고 좀 특이한 거는 어떤 장르를 좀 파괴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볼 네. 때마다 뭐 이건 힙합이야, 이거는 발라드야. 일렉트로닉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BTS 음악을 보면은 뭐지? 뭐 이런 식의 뭐 각종 장르들이 막 섞이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어쩌면 4차 산업혁명의 요소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파괴적인 창조? 이런 것들이 음악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갖고 좀 와 멋지다라는 생각을 거기서 했어요. 뭐 BTS 얘기를 하다 보면 네. 계속 하다 보면 우리 모두가 아미이지 않을까 그럼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착각할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사실 그 SNS 아니라뇨. 아니 그러니까 아미는 아니지만 잠깐만요 여기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손을 덜덜 떨고 계십니다. 마음속에 아미지만 네. 그러니까 아미를 말이 더듬고 있으니까 당황을 해서 가입은 안 했죠. 우리가 공식적인 가입은 안 했지만 범아미다 그죠? 그렇죠. 우리가 다 같이 아미를 우리가 BTS 노래를 듣는 순간 다 아미라고 볼 수 있는 그럼요. 거죠. 네. 이렇게 대형 기획사의 가수가 이렇게 글로벌 스타, 세계적인 스타가 된 데는 SNS도 좀 한 몫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SNS라고 하는 게 소셜 미디어 서비스인데요. 네. 이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거의 특징은 이 내가 스타하고 직접 얘기를 듣거나 보낼 수 있는 주고받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렇게 소통이 긴밀하게 되는 서비스가 이제 존재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스타를 훨씬 더 가깝게 느끼고 또 스타의 어떤 행동들을 더 열심히 퍼다 날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BTS도 트위터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팔로워 수가 자그마치 1,800만 명이 넘습니다. 100만 명, 10만 명 단위가 아닙니다. 뭐 서울시랑 수도권까지 다 합친 만큼이 BTS를 전 세계에서 팔로우하고 있는 거네요. 네, 일단은 그 BTS가 성공을 한 배경에 팬들의 힘이 굉장히 컸고요. 그 팬들이 사실 굉장히 진솔한 대화를 원하거든요. You're my Miss Right, Miss Right. 넌 놓친다면 Miss Right, Miss Right. You're my Miss Right, Miss Right. Girl, you want my kiss right.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이 이렇게 한류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공연을 준비하지 않았나요? 제가 한번 그럼 이분 네.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 마수리 나와라 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술사 이준영입니다. 저는 오늘요. 여러분들만을 위한 미래 접속 4.0만을 위한 마술을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정말 재미있게 알기 쉽게 배워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말이죠. 저는 이 홀로그램과 그리고 마술과 이런 기술들을 한번 접목해 볼까 하는데요. 제가 이곳에 3D 프린트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이 홀로그램입니다. 최근에 아디다스에서는 이 신발을 3D 프린팅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3D 프린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즉석해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디자인인데요. 이것을 이제 현실 밖으로 한번 꺼내 볼게요. 자,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잘 지켜보십시오. 잘 지켜보세요. 정말 마법 같지 않나요? 어떠셨나요? 이 마술과 그리고 홀로그램의 이 결합 즐거우셨나요? 계속해서 속닥속닥 미래 접속 4.0 문화편 즐겨주시죠. 와, 신기하죠. 네. 일단 너무 잘 봤습니다. 멋있다. 마술사인지 미래에서 오신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마술사 이준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직접 저희가 본 마술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세요. 어찌 보면은 제가 표현한 마술은요, 이제 미래 앞으로 이렇게 벌어질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마술 이제 미래주의적 사실주의라 그래요. 어찌 보면 미래가 되면 제 건 이제 마술이 되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벌어질 세상이니까요. 그렇죠. 영화 써니 보면은 네. 그 대사 중에 나중에는 저 길에 다니면서 전화를 받는데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중에 물도 사 먹을다니까 막 이러면서. 네, 그런 거죠. 네, 저도 제가 했던 마술 나중에 돌려보면 이제 사람들이 야, 저게 마술이야?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원래 기존의 전통 마술과 홀로그램 마술이 좀 다른 점은 어떤 건가요? 이제 최신 과학 기술을 갖고 와서 어찌 보면 발명된 지 오래됐지만 다른 완전 오래된 마술에 비하면은 거의 뭐 최신 기술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화가에게는 이제 붓과 캔버스가 있고 조각가에게는 조각칼과 대리석이 있고 작가에게는 펜과 원고지가 있고 도구가 그처럼 이 마술사에겐 이것이 있습니다 하면서 마술을 해요. 그러면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뭔가요? 어쩌면 그것이 이제 홀로그램 기술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마술사의 카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새로운 도구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홀로그램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홀로그램 기술이 없을 때는 제가 물감을 한 24가지 정도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상하고 싶은 걸 표현하는 걸 24가지 색으로 표현했다면 그런 기술을 통해서 저는 100가지 물감을 얻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거 상상하는 것을 눈앞에 마술처럼 펼쳐 보이는 거죠. 무슨 마술사가 말도 저렇게 잘하시죠? 그러니까 말도 마술사 언어의 마술사시네요. 그런데 지금 하셨던 말씀을 정말 기술로 이렇게 바꿔서 말을 하더라도 정말 좋은 말이 될 것 같아요. 뭐 일자리로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새로운 기술, 새로운 뭔가가 탄생을 하면 우린 그것만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면 이것을 나는 어떻게 이용할까라는 관점으로 보면 정말 내 무기가 많아지고 내 물감이 많아지고 그래서 내 능력이 많아지는 거고. 우리 사회가 표현할 방법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사회가 더 풍부해지고 더 일자리도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 그런 근본 원리를 지금 깨치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미래에서 오신 것 같은 분을 모셨는데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좀 마술 한번 부탁드려도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사용했던 그 홀로그램 기술 말고 네. 다른 홀로그램 이용해서 제가 한번 마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마술 옆에는 항상 이 미녀가 있어야 되잖아요. 미녀가 있어야 돼요. 그럼 못하는 거잖아요. 아니. 고개를 떨고 지금 앵커님을 보면서 마술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을 하고 왔죠, 제가. 방송을 보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미래 접속 4.0의 공식 미녀는 이제 앵커님이신 걸로. 미녀 접속 4.0. 네. 자,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일단 이 마술사들이 흔히 사용하는 이제 카드란데. 카드 빠질 수 없죠. 네, 그럼요. 아, 이걸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요. 마술사의 카드. 자,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평범한 카드입니다.
자, 우리 아나운서님께서요. 카드가 쭉 내려가는 동안에 원할 때 스톱이라고 말씀하시면 예. 됩니다. 난 이때가 제일 궁금해요. 일정 빼기가 있는지 없는지.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가는 동안에 스톱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스톱? 네. 자, 스톱한 부분에서 제가 그대로 카드를 떼서 드리기. 자, 이제 모든 분들이 다 같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게 뭔지 다 보여주세요. 앞으로? 네네네. 네. 네.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네. 기억하셨나요? 네. 네. 이제 안 보이게. 네. 안 보이게 했어요. 자, 그대로 카드를 주시고, 자, 이 카드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드를 중간에다가 제가 잘 집어넣는. 만져서 아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집어넣는. 만져서 아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가까이서 보고 있어요. 아닙니다. 눈 크게 뜨고 있어. 자, 그대로 잘. 깜빡이지도 마세요. 아, 네, 의심하십니다. 자, 중간 어딘가에 이게 잘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자, 저는 오늘 이번에 좀 특별한 방법으로 이 카드를 한번 찾아볼까 하는데요. 네. 자, 그대로 제가 이 카드의 모양과 숫자를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빼본다고요? 네. 자, 이 속에는 수많은 선풍기로 날리나? 색깔과 그리고 어머. 수많은 모양, 네, 그런 색깔과 모양. 아, 네. 빨간색 숫자하고 지금. 네, 영어 카드도 있고 설마. 숫자 카드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밖으로 빼내는 거죠. 자, 이러면 이 카드는 당연히 이렇게 하얀색 카드가 전부다. 자, 이러면 이 카드는 당연히 이렇게 하얀색 카드가 전부다 되겠죠. 언제 바꿨어? 언제 바꿨어? 원래 카드 마술은 옆에서 보면 아는 거 아니었어요? 자, 이 중에 제가 먼저 모양을 한번 맞춰볼게요. 잘 보세요. 자, 하트 모양이 맞나요? 어머. 맞아요. 자, 근데 하트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카드에 하트를 조금 더 만들어 볼게요. 어머. 상당히 많은데요, 이제. 자, 이렇게 이 해서 선풍기 나도 갖고 싶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카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이즈가 좀 크니까요. 이것을 이 카드 사이즈와 똑같이 카드를 줄이고요. 이것을 이제 현실 밖으로 이제 꺼내오는 거죠. 어머. 우와. 자, 선택하신 카드가 어떤 카드죠? 하트 10이요. 네, 빨간 색깔. 빨간 색깔. 하트 10. 아, 못 봤어. 하트 10. 아, 못 봤어. 근데 이게 홀로그램은 미리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서 저희가 카드를 스톱해서 뽑을 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맞출 수 있어요? 아까 녹화하기 전에 이 두 분이서 미리 뭔가 속닥속닥. 대기실에서. 미래 접속을 이렇게. 여러 가지 구경도 못했습니다. 저는 대기실에서 본 적도 없어요. 다 말은 그렇게 하죠. 선풍기 아까 뭐 입력하신 거 아니에요? 네. 사실은 이거는요, 잘 생각해 보면은 카드 한 장 찾고 맞추는 그냥 흔한 마술입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이런 약간의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전혀 흔한 마술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마술처럼 제가 보이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고요. 아, 근데 먹혔어요. 처음 보는 마술이에요. 카드 마술과 홀로그램 마술과 선풍기 마술을 합친. 홀로그램. 이거 선풍기도 지금 하시는 이제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융합을 한 거죠. 연결을 해서 전혀 새로운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네. 했고요. 이거는 이제 눈이 이 빛을 쫓아갈 수가 없다면서요. 그래서 이 빛의 잔상을 이용한 기술을 이용한 네. 마술 눈이 한번 해봤습니다. 쫓아갈 수 있는 게 60Hz, 그러니까 1초에 60번 이상 되는 거는 잘 못 맞아요. 쫓아요. 그럼 저게 이제 빠르게 돌아가면서 빛을 보여주면 그게 공중에 떠 있는 그림처럼 네, 마치 보이게. 잔상처럼.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새로운 기술과 제가 마술을 접목한다면 여러분들 앞에서 처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학 덕후 꽉덕이입니다. 홀로그램 마술 재밌게 보셨나요? 홀로그램은 완전하다는 의미를 가지는 그리스어 홀과 그래픽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그라마가 합쳐진 단어로 어느 곳에서 보든 그림 전체를 담아낸다는 뜻입니다. 빛의 간접 현상에 의해 3D 입체 형상이 구현되는 것인데요. 광고와 공연 등에서 활발한 활용은 기본. 내비게이션에도 접목.
최근 VR과 AR 등 실감형 콘텐츠가 주목을 받으면서 홀로그램 인기도 높아졌는데요. 다방면으로 각광받는 이유는 안경과 같은 보조기기가 없어도 이미지의 질감과 굴곡 등을 표현하여 실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리송한 것이 있을 땐 과학 덕후 곽덕이를 불러주세요. 우리가 지금 보는 홀로그램으로는 저는 일단 무대에서 보는 홀로그램? 또 사실 여기 어떤데? 있잖아요. 이 예, 홀로그램 여기도 제일 많이 보는 거. 이것도 홀로그램이고. 네, 근데 이 홀로그램과 우리가 무대에서 보는 홀로그램은 약간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보시는 이 홀로그램은 이제 레이저 간섭을 가지고 기록하는 그 방식인데 이런 방식은 1940년대에 이제 만들어졌어요. 지금은 망사 스크린이라든가 경사 스크린 같은 걸 이용해서 그 공중에 실제로 떠 있는 것처럼 하는데 이건 이 레이저 간섭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홀로그램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 원리가 좀 다른 거네. 홀로그램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결국에는 우리 이 공간 자체를 홀로그램으로 가득 채울 수만 있다면 또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산업이 펼쳐지게 될 것 같아요. 네, 그 동대문 운동장 부근에 그 홀로그램 콘서트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가수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뭐 네. 싸이도 그렇고 소녀시대도 그렇고, 네, 그리고 뭐 군대에 가 있는 연예인들도 군대 가 있을 때도 지금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것처럼 만들 수도 있고요. 아, 그 2년 그거 좀 기다려줬죠. 그걸 못 기다려.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홀로그램을 봐서 그런지 금방 공백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살아있는 가수들이 직접 이렇게 나온 것처럼 공연을 하기도 했는데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도 우리가 다시 만나볼 수 있습니다. 20년이 넘었죠, 벌써. 김광석 씨가 이제 우리 곁을 떠나셨는데 이 홀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우리한테 노래를 들려주는 것처럼 콘서트가 열리기도 했고요. 이제 마왕이라고 불리는 신해철 씨도 홀로그램을 통해서 콘서트의 다시 모습을 드러내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아, 마왕 보고 싶네요. 집 떠나는 열차 타고 나는 홀로 가시게. 이 자리에서 만나니까 굉장히 새롭군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족 중에도 고인이 된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우리 곁에 없는 사람을 다시 실제처럼 볼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기술이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일본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 홀로그램 가수가 있습니다. 하츠네 미쿠라는 이름을. 아, 유명했죠. 이 하츠네 미쿠 같은 경우에는 가수니까 목소리가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동작이나 의상이나 모든 것이 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사실 돼 있는데 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일본에서 전 국민의 한 80% 정도가 그 알고 있다고 할 정도로 인지도가 높고요. 또 최근에 뉴욕이나 뭐 그 대만, 인도네시아 등에서 콘서트를 열 정도로 인기가 크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단순한 인기를 뛰어넘어서요, 이제는 결혼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는 그 하츠네 미쿠 캐릭터하고 결혼을 한 사람들이 3,700명이 넘는데요. 한 사람의 신분에. 네, 아, 근데 남편을 3,700명 더도 괜찮은 건가요? 일부 다처제가 아니고 일처 다부제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애니메이션 캐릭터한테 감정이 생길 수 있다고 보세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로봇 만들다 보면 그 사람과 인터랙션하는 로봇들을 만들거든요. 상당히 쉽게 감정이입이 돼요. 투사가 굉장히 쉽게 돼요. 그래갖고 처음에 연구할 때는 처음에는 성공이다라고 했다가 다음 좀 무서워져요. 책임감도 생기고 이거 정말 잘 다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렇게 감정이 생기는 얘기까지 해봤는데 좀 유명한 분들 사진을 좀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네, 세계적으로 몇 건의 의미 있는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한번 네. 보실까요?
분 어떠세요? 흑인 모델이네요. 예. 아, 키가 되게 크시네요.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 사람들의 시선을 뺏는 그런 표정들을. Graceful when you dance, when you twist that hip and shake your pants. Tasteful when you dance, so baby just shake your pants. Come on.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네, 저분들이 다 만들어진 캐릭터들입니다. 이게 마네킹도 아니고 그냥 다 컴퓨터 기술로 그래픽으로 실제 사람이 만든 아니라는 거죠? 거예요. 아까 슈드그램은 정말 사람 같아요. 팔로워가 150만 정도가 되죠. 앞으로 계속 등장하겠죠, 이런.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구분을 못해요. 설명 없으면 모를 것 같아요. 실제 모델의 사진과 캐릭터들이 실제 공간에서 움직인다 하는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네요. 다만 이제 언캐니 밸리라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언캐니가 이제 좀 오싹하다, 으스스하다 이런 뜻인데요. 영어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Uncanny Valley라고 부르죠. 그런데 로봇이 사람을 얼마나 닮으면 징그럽지 않고 친근하게 느껴질까? 아니면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이상하게 보이는데 왜 그럴까? 이런 걸 연구하는 분야가 있는데요. 이 동물같이 생길 때는 다들 좋아합니다. 그런데 로봇이 사람을 닮아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귀엽다고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너무 징그러운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호감도가 점점 사람을 닮아갈수록 올라가다가 이 사람을 어느 정도 닮게 되면 갑자기 호감도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사람하고 완벽하게 닮으면 다시 호감도가 올라가거든요. 이 그래프의 중간이 계곡처럼 파여 있다고 해서 언캐니 밸리라고 하는데 이 아까 나왔던 슈드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람하고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에 호감이 오히려 크게 증대하는 밸리를 통과한 거죠. 네. 자, 지난해 화제가 됐던 작품이 있더라고요. 자, 오비어스의 에드몽드 벨라비 이런 작품이 있던데 근데 어떤 작품인지 함께 보시면서 얘기를 이어가죠? 네, 저 작품이죠. 추상화가 약간 완성이 덜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아무튼 유명한 작품이라는 거죠. 네, 저희 유명한. 의상과 배경이 좀 번져 있는 것도 좀 눈에 띄고 그죠? 이 작품이 화제가 된 이유가 있나요? 그림에서 보시면 아까 놓치셨을지 모르겠는데 오른쪽 아래 약간 특이한 글씨요? 글씨가 글씨에 봤어요. 보통 이제 예. 사인하고 그런. 예, 사실 그게 수학 기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식이 적혀 있습니다. 이게 이 그림 사실 어비어스라는 이제 인공지능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인공지능 화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타나 있는 그 공식도 인공지능에 적용된 알고리즘을 이제 표현한 그 사인이고요. 14세기에서 20세기에 그려진 초상화 1만 5천 점을 다 학습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공통점을 가지고 그 그림을 그린 겁니다. 가격이 따로 있나요, 그러면? 네, 가격이 5억 원에 낙찰을 냈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저 그림을 인공지능이 똑같이 또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도 5억에 팔려요? 최초의 인공지능이 작품으로 거래된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약간 더 있었을 수 있는데 어쨌거나 거래가 됐다는 것 자체에 아마 의미를 두는 것 같습니다. 저런 인공지능이 그렸냐 사람이 그렸냐 헷갈릴 수 있는 게 요즘에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사진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네. 저 자료를 보시면요. 이게 누구의 그림인가요? 이거 이 유명한 인상파 거잖아요. 화가이자 고흐 그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색감이 화가의 다르고. 그림이죠. 네, 그렇다면 그 다음 그림을 보시죠. 이건 누구의 그림인가요? 이게 고흐 그림인 네, 것 그렇죠. 같은데요? 이게 바로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입니다. 어우, 또 그런데 발음이. 그러면 아까의 그림은 그러면 누가 그린 거냐? 바로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기존에는 사실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고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어떤 능력 혹은 모방력 정도로 생각했는데 과연 이제 인공지능이 이런 식으로 작품 활동을 한다거나 그림을 만약에 만들 수 있으면 이걸 과연 창작물로 인정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거든요. 창작이라고 하면 창의성을 가지고 만들어냈다는 뜻이거든요. 네. 창의성을 규정하는 여러 가지의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심리학자인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라고 하는 분이 제시한 기준인데요.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세 번째는 바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회에서 받아들여서 적용이 될 것. 그런데 인공지능이 저런 그림을 만들어내는 건 우리가 창의성으로 치자면 아직 사회에서 받아들일 정도는 안 되고 안 돼. 그리고 인공지능이 혼자서 그걸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창의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새로운 그림을 그렸다라는 것을 가지고 AI가
이제 창작 활동을 한다라고까지 생각하는 것도 인간적인 사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 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림 그리고 뭐 예술 활동하는 것을 창작의 영역이라고 아예 선입관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은요, 그걸 만든 사람들이 이렇게 해봐라고 했을 때 그것을 명령받은 대로 한 것뿐이거든요. 모방은 또 창조의 어머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방식 자체가 수많은 것을 결국에 모방해서 약간은 변형을 해서 자기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사람이 뭔가를 배워서 뭐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만드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것도 뭐 새로운 종류의 그냥 창작물로 창작물이다. 봐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사실 아직까지는 창작이라기보다는 좀 흉내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문화예술을 하시는 창작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사실 작가의 정신적인 가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품 자체의 어떤 기교나 표현도 있지만 거기에 정신적 어떤 의도로 그걸 넣었고 왜 넣었는지 그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 사실 예술 활동이잖아요. 고뇌가 담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포함되지 않으면 사실 모방에 가깝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가치를 부여하지 않게 되고요. 또 아까 보셨던 그 고흐 그림 같은 경우도 사실 봤을 때는 거의 모양이 비슷한데 이제 색깔만 사실 약간 다르지만 사실 작은 차이지만 고흐를 좋아하셨다는 분이 봤을 때는 그 색상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거든요. 네, 색감이 다르잖아요. 예, 고흐가 어떤 그 살았던 삶에 굉장히 불행했던 삶도 있고 창작에 대한 어떤 개념에 대한 찬성 여부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4차 산업혁명 시대 미술도 좀 변화를 겪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새로운 시도를 하는 분야가 또 있습니까? 네, 요즘에 그 몰입형 전시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유행을 합니다. 제주도에 새로 생긴 빛의 벙커 같은 경우가 그런 지금 클림트 기술입니다. 하지 않나요? 네네, 네. 클림트 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안쪽의 모든 면을 벽과 바닥에 다 프로젝션 매핑을 투사를 시키고 거기에 클림트의 예술 작품들을 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그림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하는 효과를 줍니다. 완전한 컴퓨터 그래픽만 가지고 사람들을 몰입시킵니다. 거기에는 아까 한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게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움직이는 대로 그림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드는. 그래서 요즘에 이 몰입형 전시 쪽에서 많이 기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감 만족인 것 같아요, 오감 만족. 네, 저 그거 되게 감동적으로 봤어요. 이렇게 폭포수가 막 떨어지고 있는데 손을 이렇게 싹 대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진짜 네. 이렇게 맞아요. 손을 맞고 나가듯이 이렇게 만드는 게 다 영상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자기가 물고기를 그려서 그 스캐너에다가 넣으면 자기가 그린 물고기가 벽을 헤엄치고 다닙니다. 그런 식으로 인터랙션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한창 미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음악도 사실 AI를 이용해서 쉽게 누구나 작곡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앱을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다들 준비성이 이게 내가 한 30초 정도만 허밍을 하면은 그걸 기반으로 노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면 그걸로 음악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녹음해볼게요. 라라라라라 라라라 라라라. 피디님 너무 크게 웃으시는데요? 이거 들으시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양반이 가수라고 그러면. 지금 제 머릿속에는 엄청난 이 모차르트에 버금가는 그런 음악이 있는데 자 여기서 제가 녹음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멜로디로 만들 건지 선택을 해요. 그래서 뭐 UAG, 발라드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뭐 아까 모차르트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클래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클래식 라라라라라 라라라 라라라 클래식으로 한 부른 허밍음을 인식해서 네. 그럴싸하네요. 이게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럼요. 똑같아요. 제 머릿속에 있던 거랑 똑같은데 표현을 못했는데 또 쉽네. 기가 막히죠. 자 그러면은 기자님의 한번 노래를 들어볼게요. 잠시만요. 이거 왠지 팬트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소절 아니에요, 이거? 어디서 들어본 건데 유령 아니에요? 오페라의 유령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 R&B. R&B. Yeah. 이거는 흥행 못할 것 같고 저 발라드로 하면 흥행할 것 같아요.
오, 그러네요. 발라드가 제일 좋네. 아, 이게 딱 잘 맞네요. 소인종 소리 같은. 기본적인 컨셉은 개인이 어떤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노래를 흐밍을 하더라도 네. 거기에 따라서 뭔가 도와주는 역할로 이런 건 어때요? 이런 건 어때요? 라는 식으로 가이드를 해주는 거죠. 그 가이드를 해주는 게 인공지능이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을수록 더 사람들한테 인기 있었던 것만 모아서 들려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똑같이는 안 하면서도. 기존에 26,000개의 노래들을 히트곡들을 다 합쳐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좋은 멜로디 부분만 이어가지고 만들어낸 곡이 있었습니다. It's not easy. No, it's not easy. It's not easy breaking your heart. 사람들이 이게 인공지능이 만들어준 거다라고 했을 때 깜짝 놀랐었거든요. 정말. 근데 AI가 되게 음악 분야에서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영국에서는 아예 AI가 작곡한 노래만으로 앨범을 발매를 했대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대중들이 들었을 때 얼만큼 그 전체 플레이리스트가 자연스러웠는지는 좀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아까 미술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인간의 삶이나 어떤 자기의 애환을 그렇죠. 담겼냐 이게 안 담겼냐. 우리 랩몬스터 오빠는 어쨌든 랩몬스터는 이 청년들의 그 고충을 막 이해하면서 맞아요. 피땀 눈물을 썼는데 AI가 그렇게는 못 해주잖아요. 네, 그런 스토리가 없기는 하지만 기술은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작곡뿐만이 아닙니다. 지휘도 이제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합니다. 재작년에 안드레아 보첼리라고 하는 네, 가수. 유명한 성악가가 있잖아요. My più così lontano. 그 안드레아 보첼리가 노래를 부를 때 로봇이 유미라고 하는 로봇이 지휘를 해서 화제가 됐었죠. 예. 네. La donna immobile, qual piuma al vento, muta d'accento. 아니 그러면은 AI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고 그러면 뭐 빌보드 탑백의 노래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면은 대중성 있는 걸 만들 때는 사람보다 AI가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직까지 사실 인간보다 더 낫다라는 개념보다는 인간과 차이를 못 느낄 정도의 결과물을 낸다 정도로 저희가 이해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분야도 사실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세돌과 그 알파고 바둑에서 이제 이겼다고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둑이란 어떤 한정된 분야. 과거에는 이제 체스 쪽에서 이제 이겼었는데 이제 바둑으로 갔다 정도. 이제는 스타크래프트까지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 이제 스타크래프트까지 이겼다는 기사가 나오는 바람에 제가 마음이 많은 분들이 아프네요. 많은 전문가들이 왜 한국 사람이 이렇게 잘하는 것만 자꾸 덤비냐고. 그래서 그러한 영역이 이제 점점 확장되는 건 사실이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갈수록 좀 더 많아질 것 같긴 합니다. 네, 지금 덤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AI가 덤비는 분야가 기자도 있고 또 네. 시나리오 작가까지 나왔다고 하던데 이거 사실인가요? 뭐 비슷한 원리로 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스토리를 다 모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속성들을 뽑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영화 광해에서 사용된 시놉시스가 과거에 그 왕자와 거지 시놉시스와 사실 흡사하거든요. 배우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발전하면 이제 그 방송 포맷에 따라서 그러니까 방송이면 방송, 뭐 영화 이렇게 다양한 포맷에서 콘티까지 짜주는 형태까지 점점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통사고도 나야 되고 기억상실증도 걸려야 되고 출생의 비밀도 밝혀져야 되는 네. 한국 드라마들은 이런 특징이 있다. 기사대기도 나와야 되고. 한국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모으면 아마 그런 식으로 스토리가 많이 물따기도 한번. 아니 근데 이게 지금 AI가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 시나리오 레벨까지 쓰면은 이거 정말 우려가 현실이 되는 건데 기자라는 직업은 그럼 경쟁에서 좀 살아남을 자신이 있으세요, 임동욱 기자님? 네, 상당히 지금 위축되셨어요, 벌써? 언론계에서도 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이제 중국 스촨성에서 지진이 났을 때 보통은 지진이 나면 경보 체계가 발동이 되고 그러면 어디서 네. 어떤 강도로 이게 지진이 발생해서 어떻게 퍼져나갔고 이런 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팩트 수집을 하고 기사를 쓰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봐야 한 최소 30분은 넘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중국에서는
그 지진이 발생한 지 30초도 안 돼서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는데 그게 AI가 기존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다가 그 지진이 발생하자마자 거기에 얹어가지고 자기가 기사를 내보내는 거죠. 본인 혼자 팩트 체크까지 다 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거죠. 심층 기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계속 해야 되겠지만 이 단신이라든가 속보라든가 이러한 기사들은 인공지능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사실과 진실을 구별하는 건 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 지금 좀 얘기를 해보면 다양한 좀 일자리는 사라질 것 같지만 또 창작 활동을 하는 작가는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보통 그 기술 분야에 계신 분들이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면서 문화 분야는 사실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고 창의력을 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 대체되기 어렵다, 대체가 안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문화 혹은 이제 문화산업 그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모든 것이 다 그 크리에이티비티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좀 노동집약적인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빠르게 자동화될 수 있거나 이제 그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는 영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화 그리시는 분들 보면 이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주인공을 그리는 분들은 이제 주 작가라고 해야 될까요? 메인 작가분들이 중요한 표정들. 배경 그리는 사람들 있어요.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분들은 진짜 뭐랄까요? 막 열심히 하세요. 정말 많은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AI가 어느 정도 좀 노동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협업이 서포트. 가능하겠네요. 기관과의 협업. 그런 기능이 우리가 지향하는 4차 산업혁명의 구조가 아닐까 싶어요. 네. 자, 앞으로 문화산업을 융성하게 하려면 우리가 또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야 하는 건가요? 보통 그 문화나 문화예술 계통에 계신 분들이 사실 기술이라는 것을 사실 좀 약간 두려워하시기도 하거든요. 문화가 더 중요하냐, 기술이 더 뭐 중요하냐, 네. 더 가치가 있냐라는 것보다는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일례로 그 제임스 카메론의 그 영화 그 아바타의 경우에 그 제작 기간이 10년이 걸렸거든요. 10년 중에 5년이 사실 적합한 어떤 CG 기술, 그래픽 기술이 그 발전하기까지 기다린 거고요. 그래서 기다려서 계속 기다리다가 5년 되는 시점부터 이제 제작을 해서 완성한 게 그 아바타. 스타워즈도 마찬가지로 네네. 그 4, 5, 6편이 먼저 나왔잖아요. 네. 1, 2, 3편을 만들 기술이 없다 그래가지고 4, 5, 6편부터 만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과학기술이 예술가의 어떤 그 이상이나 원하는 것을 실현시켜주는 도움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받아들이는 어떤 4차 산업혁명도 기술이 사실 인간을 도와주고 뭔가 그 옆에서 보조해주는 어떤 역할로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크게 이제 두려워할 게 아니고 오히려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시너지가 더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예술가가 항상 뭐 과학기술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냐 이것은 아니고 교육하는 과정에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결과론적으로 좀 더 저는 보고 있는데요. 예전에 사진기가 처음 나왔을 때 그랬을 때 이런 말도 있었대요. 앞으로 화가들은 이제 짐 싸야 된다. 이제 밥숟가락 놔야 된다. 아무리 풍경화 잘 그려도 저 사진기보다 잘 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사진 작가라고 하는 커다란 예술이 탄생을 했어요. 사진을 어떻게 잘 찍느냐 또는 어떤 것을 사진 속에 담아내느냐 얼마나 리터칭 보정을 잘하느냐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예술이 돼가고 있고 오히려 새로운 화가도 확장했죠. 디지털 아트까지. 그런 것으로 기술을 또 받아들여서 확장이 되고 결국엔 문화라는 것은 계속 섞이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 커지는 현상을 낳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그런 기술적 요소들이 문화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이곳은 더 큰 산업과 더 큰 정신적인 영역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자세를 좀 가져봅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문화산업에 대해서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문화에 대해서 한 줄 평을 해볼까 하는데 먼저 박사님부터.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문화란? 네. 오래된 미래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술이 이제 새롭게 등장할 때마다 뭐 완전히 새로운 걸 얘기하지만 사실은 계속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계속 거기에 따라서 다시 발전하는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이미 오래된 미래이기 때문에 사실 계속 지금도 도움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영향을 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래된 미래? 저는 문화는 노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즐겁게 느끼고 계속 즐기고 싶어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모르면 문화산업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을 하더라도 결국엔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놀고 싶어 하는지 이 부분들을 깊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문화는 진화다.
문화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문화라는 것이 섞이면 섞일수록 강해지고 커지는 것 같거든요. 예. 서로 다른 DNA와 섞였을 때 더 좋은 유전자가 나타나듯이 새로운 무언가를 계속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커지고 강해진다라고. 진화다. 네. 즐거운 일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우리가 문화를 접할 때 전혀 새로운 컨텐츠를 만나볼 수도 있게 해주고 아니면 기존에는 굉장히 장벽이 높은 뭐 문화의 분야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장벽을 낮춰주는 이런 역할들을 해서 굉장히 일상 속에서 훨씬 더 많은 문화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이 과학 덕후가 되는 그날까지 이 과학의 참재미를 선사하는 속닥속닥 미래 접속 4.0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미래 접속하는 이거 오늘은 이게 없었어요. 외침이. 돈이 아예 없어질까 하면은 현금 생산을 중단한다고 그러고요. 핀테크를 알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미 핀테크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봇이란 이름과 어드바이저란 이름을 결합시켜서 핀테크의 여왕이 될 수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